한국 야단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선조 말년 가을, 경기 북부 석현시 센고을. 유사또가 김진사를 모함하기 하루 전날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첫 달기 울기도 전 김진사 댁 대문 앞에는 이미 한 총각이 빗자루를 들고 서 있었어요. 절름발이 덕보였죠. 20살이었으나 키는 작았고 말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손놀림만큼은 누구보다 부지런했어요. 그런데 오늘도 어김없이 대문 앞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술주정뱅이 선비였어요.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입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덕보는 한숨을 쉬었어요. 빗자루로 낙엽을 쓸며 사내를 피해 다녔죠. 대문 앞 돌계단, 담장 옆 배수로, 우물가까지. 사내가 누운 곳만 빼고 깨끗이 쓸어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쓸고 있으니 사내가 눈을 떴어요. 부스스 일어나더니 덕보를 봤습니다. 해벌쭉 웃었죠. 덕보는 물병을 꺼내 사내 앞에 놓았어요. 사내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들이켰습니다. 물이 턱으로 흘렀죠. 그러고는 주머니를 뒤적거렸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덕보는 고개를 저으며 자기가 아침으로 먹을 주먹밥을 꺼냈어요. 사내의 손에 쥐어줬죠. 사내는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손을 떨며 입가에 밥알을 묻히며 주먹밥을 다 먹은 사내가 덕보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덕보가 지게를 지고 산으로 향하자 뒤를 졸졸 따라왔죠. 비틀거리며 중얼거리며. 3개월 전 이 술주정뱅이가 처음 나타난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덕보는 새벽에 김진사 댁 앞을 쓸고 있었어요. 대문 앞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죠. 나이는 30쯤 되어 보였는데 얼굴은 온통 때투성이었습니다. 옷은 누더기, 손은 떨렸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죠. 덕보는 다가가 사내를 흔들었습니다. 깨어나지 않았어요. 물을 떠다 입에 넣어줬죠. 사내가 눈을 떴습니다. 사내는 덕보를 보더니 해벌쭉 웃었어요. 이가 몇 개 빠진 입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덕보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덕보는 주먹밥을 꺼내줬어요. 사내는 받아 먹었죠. 그날 이후 사내는 덕보에게 들러붙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이틀이었어요. 그런데 사흘, 나흘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여전히 덕보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신기한 건 사내의 생활 패턴이었어요. 낮에는 덕보를 따라다니며 빌붙은 물과 밥을 얻어 먹었습니다. 그러다 해가 지면 어디론가 사라졌죠. 어디서 술을 구하는 건지, 어디서 자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새벽이면 어김없이 김진사 댁 대문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고주망태가 되어서 코를 골며.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어요. 저 술주정뱅이 좀 봐라. 낮에는 구걸하고 밤에는 술 마시고 덕보한테 들러붙어 사는구먼. 쫓아내지 그래. 하지만 덕보는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챙겼어요. 오늘도 덕보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무를 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술주정뱅이가 뒤를 따랐죠. 산 중턱에 도착했습니다. 덕보는 도끼를 들어 나무를 찢기 시작했어요. 땀이 비 오듯 쏟아졌죠. 사내는 바위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한참을 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덕보는 일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사내는 해벌쭉 웃었어요. 그러고는 주머니를 뒤적거렸죠. 역시나 텅 비어 있었습니다.
덕보는 한숨을 쉬며 지게에서 말린 고구마를 꺼냈어요. 사내에게 던져줬죠. 사내는 받아 먹었습니다. 나무를 다 베고 지게에 묶을 때쯤 사내가 또 말을 걸었어요. 덕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내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나무를 만졌어요. 떨리는 손으로. 덕보는 말렸죠. 혼자서는 지게도 못 칠 것 같았으니까요. 산을 내려올 때도 사내가 따라왔습니다. 비틀거리며 넘어지며 덕보가 몇 번이나 돌아서서 기다려줬어요. 오시오시가 되어 읍내장터에 도착했습니다. 덕보는 장작을 내려놓고 자리를 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죠. 한 아낙네가 다가왔습니다. 장작을 살펴보더니 값을 물었어요. 덕보가 더듬거리며 대답했죠. 아낙네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너무 비싸다며 값을 깎으려 했어요. 덕보는 난처해했죠. 말을 더듬으며 설명하려 했지만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술주정뱅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비틀거리며 아낙네 앞으로 다가갔죠. 술 냄새를 풍기며 말했습니다. 아낙네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술주정뱅이가 또 말했죠. 아낙네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내는 계속 말했어요. 아낙네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덕보가 처음 부른 값 그대로 장작을 샀어요. 투덜거리며 가긴 했지만 조금 뒤 한 사내가 왔습니다. 역시 값을 깎으려 했어요. 술주정뱅이가 또 나섰죠. 사내는 당황했습니다. 술주정뱅이가 말을 이었어요. 결국 그 사내도 제 값을 주고 샀습니다. 그날 덕보는 평소보다 장작을 빨리 다 팔았어요. 게다가 값도 하나도 안 깎였죠. 술주정뱅이 덕분이었습니다. 장사가 끝나자 사내가 손을 내밀었어요. 해벌쭉 웃으며. 덕보는 한숨을 쉬며 동전 2잎을 쥐어줬습니다. 사내는 받아들고 어디론가 비틀거리며 사라졌어요. 술 사러 가는 거겠죠. 장사를 마치고 부잣집으로 향했습니다.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물을 길었어요. 주인이 품삯을 줬죠. 동전 몇 잎이었습니다. 덕보는 두 손으로 받아 품에 넣었어요. 따뜻했죠.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어귀 움막이었어요. 어머니 박씨가 죽을 끓이고 있었죠. 덕보는 품삯을 어머니 손에 쥐어줬습니다. 박씨가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이었죠. 밤이 되면 덕보는 작은 항아리를 열었습니다. 안에 동전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오늘 번 돈을 하나씩 세며 넣었죠. 술주정뱅이가 도와준 덕에 평소보다 많았습니다. 제법 묵직했어요. 그 시각 술주정뱅이는 읍내 구석진 주막에 있었습니다. 주모에게 막걸리 한 사발을 달라고 했어요. 덕보가 준 동전으로. 주모는 코웃음 치며 술을 내왔죠. 사내는 술을 마셨습니다. 한 사발, 두 사발. 취기가 올랐어요. 비틀거리며 주막을 나왔죠. 어디론가 걸어갔습니다. 비틀거리며 중얼거리며.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달이 떴죠. 다음 날 새벽 김진사 댁대문 앞에 사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김없이 고주망태가 되어 코를 골며 덕보가 빗자루를 들고 나왔어요. 사내를 보고 한숨을 쉬었죠. 물을 떠다 옆에 놓아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낙엽을 쓸기 시작했어요. 사내가 누운 곳만 피해서 3년 전 봄
덕보의 인생이 바뀐 날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박 씨가 빨래를 하다 쓰러졌어요. 15살 덕보는 어머니를 업고 마을을 돌았죠. 문을 두드렸지만 열어주는 집이 없었습니다. 덕보는 절뚝이며 읍내로 향했어요. 어머니의 숨은 가늘었죠. 기와집 대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대로 된 말도 못하고 그저 이마를 땅에 찧었어요. 한 번, 두 번 피가 흘렀죠. 대문이 열렸습니다. 김진사였어요. 40 남짓한 선비였죠.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덕보의 사정도, 갚을 능력도. 그저 안채로 안내하고 의원을 불렀어요. 사흘간 약을 지어줬죠. 쌀 한 말과 무명 한 필도 더 줬습니다. 박 씨는 살아났어요. 김진사는 덕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갚을 생각 말라고 했어요. 다만 나중에 누군가 쓰러진 일을 보거든 그때 자기 대신 일으켜 세우라고 했죠. 덕보는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말은 여전히 더듬었지만 웃음이 많아졌어요. 매일 아침 김진사 대갚을 쓸었죠. 나무를 하고 장작을 팔고 남의 집 일을 해주며 돈을 모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덕보를 보며 흐뭇해했어요. 어머니 살리고 나서 절이 밝아졌네. 김진사 어른 덕이지. 하지만 1년 전부터 마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새로 부임한 유사또 때문이었어요. 세금이 2배가 됐죠. 빚진 자는 관노로 끌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웃음이 줄었죠. 인심도 메말랐습니다. 유사또의 탐욕은 끝이 없었어요. 과부의 밭을 빼앗고 호라비의 소를 압류했죠. 항의하는 자는 곤장을 맞았습니다. 김진사만은 달랐어요. 여전히 가난한 이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서당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쳤죠. 유사또가 빼앗은 땅의 소작인들을 자기 밭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대가는 받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김진사를 의지했죠.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오늘도 덕보의 하루는 빡빡했습니다. 새벽에 김진사 댁을 쓸고 산에 올라 나무를 했어요. 장터에서 장작을 팔고 부잣집 마당을 쓸었죠. 그런데 오늘따라 술주정뱅이가 유난히 말이 많았습니다. 장터에서 장사할 때였어요. 한 부자 상인이 왔죠. 장작을 보더니 값을 물었습니다. 덕보가 더듬거리며 대답했어요. 상인이 코웃음 쳤습니다. 터무니없이 비싸다며 반값을 부르더군요. 덕보는 난처해했어요. 말을 더듬으며 설명하려 했지만 상인은 듣지 않았죠. 그때 술주정뱅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상인 앞으로 다가갔어요. 상인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술주정뱅이가 말을 이었어요. 상인은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사내는 계속 말했죠. 상인은 할 말을 잃었어요. 사내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상인은 투덜거리며 제값을 주고 장작을 샀습니다. 덕보는 놀란 눈으로 술주정뱅이를 봤어요. 조금 뒤 또 다른 손님이 왔습니다. 역시 값을 깎으려 했어요. 술주정뱅이가 또 나섰죠. 손님이 말했습니다. 다른 데는 더 싸다고. 사내가 대꾸했어요. 손님은 당황했습니다. 사내가 말을 이었죠. 결국 그 손님도 제 값을 주고 샀어요. 그날 덕보는 평소보다 훨씬 빨리 장사를 끝냈습니다. 게다가 단 한 푼도 깎이지 않았어요. 모두 술주정뱅이 덕분이었죠. 장사가 끝나자 사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해벌쭉 웃으며 덕보는 웃으며
동전 새 잎을 쥐어줬어요. 평소보다 하나 더. 사내는 좋아하며 받아들고 어디론가 사라졌죠. 오후에 다시 산으로 갔습니다. 나무를 더 해야 했어요. 술주정뱅이가 따라왔죠. 비틀거리며 중얼거리며 산 중턱에 도착했습니다. 덕보는 도끼를 들어 나무를 찢기 시작했어요. 사내는 바위에 앉아 술을 마셨죠. 한참을 일하던 덕보가 멈춰 섰습니다. 사내를 돌아봤어요. 사내는 술병을 기울였습니다. 덕보는 한숨을 쉬고 다시 나무를 찍었어요.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조금 뒤 사내가 또 말을 걸었어요. 덕보는 일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사내는 해벌쭉 웃었어요. 덕보는 도끼질을 계속했죠. 사내는 바위에 앉아 술을 마시며 지켜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나무 두 짐을 다 뱄어요. 덕보는 지게에 묶기 시작했죠. 사내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다가와 나무를 만졌어요. 떨리는 손으로. 덕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내 혼자서는 지게도 못 칠 것 같았어요. 사내는 해벌쭉 웃으며 다시 술을 마셨죠. 산을 내려올 때도 사내가 따라왔습니다. 비틀거리며 넘어지며 덕보가 몇 번이나 돌아서서 기다려줬어요. 그 무렵 유사또는 김진사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김진사의 집은 컸어요. 밭도 넓었죠. 무엇보다 백성들이 우러러보는 명성이 탐났습니다. 유사또는 계략을 꾸몄어요. 관가 곡식 창고에 불을 지르고 김진사 댁 도장이 찍힌 1000조각을 증거로 심어놨죠.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며칠 뒤 유사또는 김진사를 잡아들였어요. 날조된 증거를 들이밀었죠. 김진사는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100여 명이 넘었죠. 김진사를 감쌌습니다. 유사또는 으름장을 놓았어요. 김진사를 감싸는 자는 모두 공범으로 잡아들이겠다고. 김진사는 마을 사람들을 돌아봤습니다. 손을 들어 말렸어요. 자기 일 때문에 여러분까지 화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유사또는 달랐습니다. 재산을 바치라고 했어요. 그러면 풀어주겠다고. 아니면 마을 사람들을 모두 잡아들이겠다고 했죠. 김진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재산을 바치겠다고 했어요. 유사또는 비웃었죠. 김진사는 곤장 30대를 맞았습니다. 피가 흘렀어요. 땅 문서에 도장을 찍었죠. 집 절반을 허물라는 명도 받았습니다. 덕보는 그 소식을 장터에서 들었습니다. 장작을 팔다 말고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손이 떨렸죠. 술주정뱅이도 옆에 있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술병을 내려놨어요. 중얼거렸죠. 그날 저녁 덕보는 어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항아리를 열었어요. 그동안 모은 동전이 쏟아졌죠. 박 씨가 놀라 물었습니다. 덕보는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김진사 어른께 드리고 싶다고. 박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착한 아들이라고. 이튿날 아침 덕보는 동전을 보자기에 싸서 김진사 댁으로 향했어요. 어머니 박 씨도 함께였죠. 허물어진 담장, 반쪽만 남은 대문. 덕보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김진사의 늙은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수척한 얼굴이었어요. 박 씨가 보자기를 내밀었죠. 박 씨가 말했습니다. 아들이 3년 동안 모은 돈이라고. 김진사 어른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고.
김진사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제 아들 목숨을 살려주신 은혜라고. 결국 김진사 어머니는 보자기를 받았습니다. 두 손으로 꼭 쥐었어요. 하지만 이 일은 곧 유사또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관가의 밀정이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보고를 받은 유사또는 눈을 번뜩였죠. 절름발이 상놈이 어디서 그런 돈을 구했을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혹시 관가 창고에 불이 났을 때 훔쳐간 건 아닐까? 유사또는 비웃었어요. 좋은 핑계가 생겼다고. 이튿날 아침 덕보는 평소처럼 산으로 향했습니다. 나무를 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술주정뱅이가 뒤를 따랐죠. 비틀거리며 중얼거리며 산 중턱에 도착했습니다. 덕보는 도끼를 들어 나무를 찢기 시작했어요. 산에는 바위에 앉아 술을 마셨죠. 한참을 나무를 베고 있을 때였습니다. 술주정뱅이가 갑자기 말을 걸었어요. 덕보는 일손을 멈추고 보여줬습니다. 도끼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찍는 거라고. 사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봤어요. 그러고는 다시 술을 마셨죠. 또 한참이 지났습니다. 사내가 또 물었어요. 덕보는 땀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내는 술병을 기울였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쯤 산 아래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고함 소리였어요. 덕보는 고개를 들었죠. 아전들이 산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10여 명이 넘었어요. 칼을 차고 몽둥이를 들고. 덕보는 도끼를 내려놓았습니다. 술주정뱅이는 바위 뒤로 몸을 숨겼어요. 아전들이 덕보를 에워쌌습니다. 우두머리가 소리쳤어요. 내가 관가 창고에서 곡식을 훔쳤다고. 그 돈으로 김진사를 도왔다고. 덕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이 돈은 3년 동안 모은 거라고. 아전들은 듣지 않았어요. 덕보를 결박했습니다. 끌고 내려갔죠. 술주정뱅이는 바위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술병을 쥔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떨림의 종류가 달라 보였죠. 분노인지 슬픔인지. 관아 마당에 덕보가 끌려왔습니다. 유사또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유사또가 물었어요. 그 돈을 어디서 구했느냐고. 덕보는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3년 동안 나무를 팔고 남의 집 일을 해서 모은 거라고. 유사또는 비웃었어요. 절름발이 상놈이 3년 만에 그런 돈을 모을 수 있겠느냐고. 덕보는 손을 들어 보여줬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어요. 이 손으로 번 돈이라고. 유사또는 손을 들었습니다. 곤장 50대라고 명했어요. 곤장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덕보는 신음했어요. 피가 흘렀죠. 10대를 맞았을 때 김진사가 달려왔습니다. 헐떡이며 비틀거리며. 유사또는 코웃음 쳤습니다. 내 땅도 다 빼앗았는데 무슨 낯으로. 김진사는 무릎을 꿇었어요. 저 아이를 풀어달라고. 유사또가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대신 맞으라고. 남은 40대를. 김진사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형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덕보가 소리쳤습니다. 안 된다고. 김진사는 형틀에 묶였어요. 곤장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덕보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자기가 다 했다고.
창고에 불을 지른 것도, 곡식을 훔친 것도 유사또는 손을 들었습니다. 둘 다 가두라고.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옥에 갇혔습니다. 어둠 속이었어요. 덕보는 피투성이로 신음했습니다. 김진사도 등을 대지 못했어요.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진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하다고. 덕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김진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이틀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구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덕보의 어머니 박 씨는 매일 관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김진사의 늙은 어머니도 함께였어요. 두 어머니는 서로 손을 잡고 울었죠. 그 무렵 술주정뱅이는 여전히 김진사 댁 근처를 어슬렁거렸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술을 마시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중얼거림도 적어졌죠. 어느 날 밤 사내는 관아 뒤편으로 갔습니다. 옥 창문 아래였어요. 귀를 기울였죠.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덕보의 목소리였어요. 사내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떨리는 손이 아니었어요. 고든 손이었죠. 사흘째 되는 날 유사또는 다시 두 사람을 끌어냈습니다. 관아 마당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유사또는 소리쳤습니다. 오늘 이 두 도둑이자 방화범에게 최종 판결을 내리겠다고. 김진사는 방화죄와 관가, 재물횡령죄로, 덕보는 절도죄와 공범죄로. 김진사의 남은 집과 재산을 모두 관가에 몰수하고 덕보의 집도 몰수하겠다고. 둘 다 귀양을 보내겠다고.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박 씨가 땅에 엎드렸어요. 제발 아들만은 살려달라고. 김진사 어머니도 함께 엎드렸습니다. 유사또는 비웃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관아, 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술주정뱅이 사내가 들어왔어요. 하지만 걸음이 달랐습니다. 비틀거리지 않았어요. 똑바로, 당당하게. 그 뒤로 10여 명의 사내들이 따라왔습니다. 모두 무관의 복장이었어요. 칼을 찼죠. 군졸들이었습니다. 아전들이 막아섰어요. 술주정뱅이 주제에 어딜 감히. 앞서던 사내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빛나는 마패였어요. 아전들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유사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패를 보고 뒷걸음질 쳤죠. 사내는 누더기 옷을 벗었습니다. 안에는 단정한 관복이 있었어요. 얼굴에 때를 닦아내니 30 초반의 날렵한 선비. 떨리던 손은 고닫고 어눌하던 말은 또렷했습니다. 암행어사 박문수라고 밝혔어요. 뒤따르던 군졸들이 일제히 관아를 에워쌌습니다. 유사또는 주저앉았죠. 박문수는 말했습니다. 석 달 전부터 이 고을을 지켜봤다고 했지요. 덕보가 박문수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저 얼굴, 자기가 주먹밥을 먹이고 물을 먹였던 그 사내. 박문수는 덕보를 향해 깊이 절했습니다. 내가 나를 살렸다고. 주먹밥을, 물을, 적삼을. 심지어 술을 끊으라고 잔소리까지 했다고. 장사할 때는 내가 값을 제대로 받게 도와주기도 했다고 능청스럽게 이야기를 했지요. 덕보는 말을 잊지 못했어요. 박문수는 설명했습니다. 자신은 이 고을의 탐관오리를 조사하러 왔다고. 술주정뱅이로 변장해
진짜 모습을 보려 했다고. 그리고 김진사를 향해 또 절했습니다. 스승님, 오래간만이라고. 김진사는 눈을 들었어요. 15년 전 자기 서당에서 글을 배우던 가난한 아이. 박문수는 말했습니다. 스승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신 그 아이라고. 그리고 유사또를 향해 돌아섰어요. 내 죄를 대라고. 박문수는 군졸들에게 명했습니다. 유사또의 집을 수색하라고. 군졸들이 달려갔습니다. 쌀가마니가 쏟아졌어요. 은덩이가 굴러 나왔죠. 비단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장부도 나왔어요. 박문수는 장부를 넘기다 멈췄습니다. 한 페이지에 김진사의 땅 목록. 그 옆에 감사 어른께 진상이라고. 유사또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박문수는 명했어요. 감사 송기문을 잡아들이라고. 이틀 뒤 감사 송기문도 잡혀왔습니다. 발버둥 쳤죠. 박문수는 말했어요. 영의정도 왕명 앞에서는 신하일 뿐이라고. 송기문의 집도 수색됐습니다. 전국 8도에서 빼돌린 재물, 5년치 뇌물 장부. 한 달 뒤 처분이 내려왔습니다. 송기문은 귀양형. 유사또는 모든 관직 박탈, 집안 재산 몰수, 평생 옥에서 관가의 일꾼으로 일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김진사는 땅을 돌려받았어요. 덕보의 집도 돌려받았죠. 조정에서는 김진사에게 벼슬을 제안했지만 사양했습니다. 대신 한 가지만 청했어요. 덕보에게 공부할 기회를 달라고. 3년 뒤 덕보는 서당 훈장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말을 더듬었어요. 다리도 절었죠. 하지만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봄날 박문수가 마을을 찾았어요. 이제는 한양의 높은 벼슬아치였습니다. 김진사 댁 마당에 셋이 모였어요. 차를 마셨죠. 박문수가 물었어요. 덕보야, 그때 왜 나를 도왔느냐고. 덕보는 웃었습니다. 이번엔 더듬지 않았어요. 사람이 쓰러져 있었으니까요. 박문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덕보 덕에 제가 배웠다고. 진짜 선비는 옷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김진사는 웃었어요. 나도 배웠다고. 은혜는 갚는 게 아니라 흐르는 것이라는 걸. 해질녘 마을 사람들이 김진사 댁에 모였습니다. 가난한 이들이 가져온 음식으로 상을 차렸어요. 김진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이 기쁨은 여러분 덕이라고. 마을 사람들은 웃었어요. 아이들도 뛰어놀았습니다. 덕보는 마당 한쪽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그의 입은 여전히 더듬거렸고 다리는 여전히 절뚝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걸어온 길은 누구보다 곧았어요. 밤하늘에 별이 떴습니다. 덕보는 고개를 들어 그것을 바라봤어요. 김진사가 옆에 앉았죠. 덕보야, 고맙다. 덕보는 웃었습니다. 저도 어른이 일으켜 세워주셨잖아요. 둘은 말없이 별을 바라봤습니다. 은혜는 흘렀어요. 강물처럼, 바람처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